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2번이나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지역 4개의 면세점 특허가 나온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며칠 미뤄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야3당은 장관 임명 연기는 꼼수라며 두 후보자 모두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장맛비로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폭염이 다시 찾아와 오늘 밤 서울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쏜 화성 14형이 사거리만 ICBM급으로 초기 수준의 시험 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상징인 미 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주둔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청사도 평택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사들의 과로가 잇따르는 버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사업계약을 맺으면서 공문과 영문계약서 핵심 조항의 뜻을 서로 다르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2년 전 심사 과정에서 롯데의 점수를 부당하게 깎아서 당시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였던 롯데가 2차례나 탈락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HDC 신라 면세점과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는 일부러 배제하고 다른 특정 업체엔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매장 면적 점수를 매길 때 하나에겐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 비율 점수에선 롯데에만 매장 면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는 영업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3개 평가 항목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산정해 하나는 원래 점수보다 240점을 더 얻었고 롯데는 190점을 덜 받았습니다. 당시 한화가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도 롯데는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보다 191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은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서도 최근 2년간 실적만을 반영하였고 롯데가 공을 들인 롯데월드 타워점은 두산에게 면세점 사업을 넘겨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담당자들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탈락했던 롯데는 지난해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2015년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면세점 4곳을 추가하면서 롯데도 여기에 선정된 겁니다. 이 과정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애초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선정한 뒤 추가 특허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신규로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 추가 가능한 면세점은 1개에 불과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곳이 면세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30만 명 이상이 늘어야 하지만 2015년 당시는 메르스 사태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전전년도 통계를 끌어쓰는 등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4개의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과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 취소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송욱 기자입니다.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자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힘든 싸움이었는데 신대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나가 된 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었어. 당시에 여의도가 중국인 누가 가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발표 전에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에 정권 유착설이 돌았습니다. 또 이듬해 정부가 추가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업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5곳 가운데 4곳이 적자여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 부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면세점 업계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이번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부실 검증의 책임이 당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혜미 기자. 네,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네,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속 여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1시쯤 끝났는데요. 지난번 이유미 씨의 구속이 저녁 8시쯤 결정됐던 걸 보면 오늘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결정이 아마 더 늦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서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조작한 사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어찌 보면 국민의당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방향에도 좀 변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의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당장 김성호, 김인원 두 전직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의 재소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SBS 이혜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뤘습니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을 며칠 더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이에 야당은 지명 철회 없는 연기는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건 어젯밤 여당의 긴급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추경안 협조를 거듭 구하면서도 임명 문제를 주고받는 식의 타협엔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 후보자에게 결정적 흠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주까지 미룰 순 없다며 2, 3일 뒤엔 대통령이 결심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야 3당은 임명 강행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서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한 전 술수 꼼수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나오는 2명 중 1명 낙마 카드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협치 복원의 길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일 뿐입니다. 야당 불참으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고 대법관 인준안과 북한 규탄 결의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금요일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인사 문제 협조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째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사장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매몰되는가 하면 옹벽이 무너져 건물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상황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거푸집이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소방대원이 흙을 퍼내고 거푸집을 들어올리자 묻혀있던 근로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리 잡아. 그렇지. 오늘 아침 7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사장에서 옹벽 거푸집이 무너져 60대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금세 구조됐지만 1시간 40분 만에 구조된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곳엔 최근 일주일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기도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터널 인근에서 토사 30여 톤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무거운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면서 펜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차선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낮엔 서울 구로구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교외를 덮쳤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 같이 아주 굉음이 울렸어요. 깜짝 놀랐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청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 속에서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수박을 옮깁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충북 진천군 덕사면 일대 수박농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은 반나절 만에 빠졌지만 출하를 앞두고 있던 수박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자마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름이 껴 볕은 약하지만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부채를 붙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한낮에도 습도는 60에서 70%, 걷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납니다.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하고 기운도 없고 습하고 먹구름 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밤에는 습도가 더 높아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기가 습해서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서울 지역 열대야는 예년보다 열흘이나 빠른 겁니다. 폭염의 열대야가 일찍 찾아온 것은 우선 타이완 부근에서 몰려온 예년보다 덥고 습한 공기 때문입니다. 현재 타이완 부근 바닷물 온도는 예년보다 1도 정도나 높은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야행성 장마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열기가 많이 쌓인 것도 한 원인입니다. 대구와 광주 그리고 동해안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용산 미군기지터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53년 정전 직후 미 8군 사령부가 들어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기지가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2003년 한미 합의에 따라 평택 이전이 결정됐죠. 오늘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공식 이전하며 64년간 이어진 용산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 중인 평택 미군기지. 이곳 평택기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 수준으로 해외 주둔 미군 기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94%가량 기지 조성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주한 미군의 핵심으로 지난 64년간 서울 용산에 주둔했던 미 8군 사령부가 신청사 개관식을 갖고 평택으로 공식 이전했습니다. 용산 기지에 남아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를 비롯한 일부 조직이 올해 안에 추가 이전하고 내년에는 경기 북부 미 이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91곳에 산재해 있던 미군 기지는 크게 평택기지와 대구 외관기지를 중심으로 2개 권역으로 재편됩니다. 주한미군은 이전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작전 효율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ssets like Patriot batteries, you can now better protect from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from North Korea. 주한미군 사령부 등이 추가 이전하면 이제 용산 기지에는 전작권 전환 전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만 남게 됩니다. 한미는 현재 잔류 인원과 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 265만 제곱미터 가운데 10% 정도를 미 측이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은 사거리만 ICBM급으로 초기 수준 시험 발사라고 국정원이 평가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다만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화성 14형의 사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엔진 1단은 지난 5월에 발사 성공한 화성 12형 엔진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장과는 달리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종말 유도 기술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 수준의 시험 비행이라고 평가했지만 개발 속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정부위에서 보고받은 것보다 그 개발 속도가 좀 빠르다, 생각한 것보다 빠른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다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6월 19일 이후 14일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풍계리에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입니다. 이걸 전문가가 역추적해보니 북한이 탄도 무게를 1,200kg으로 만들어 실험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걸 정상 각도로 쏘면 사거리가 6,200km 정도로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탄도 무게를 750kg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미국 서부까지, 그리고 탄도 무게를 500kg으로 줄이면 미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화성 14형 발사 장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탄두 무게를 9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 8,100km, 탄두 무게 750kg이면 9,000km, 탄두 무게 500kg이면 11,000km로 미국 동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탄두 무게를 500kg까지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폭탄과 기폭장치, 유도장치 등이 들어가는 전체 탄두 무게를 500kg으로 줄이려면 핵폭탄 무게를 200kg까지 줄여야 하는데 이는 미국만 소유한 고도의 기술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미국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단 로켓인 화성 14형에 3단 추진체를 달아 3단 ICBM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단의 작은 엔진, 5톤짜리 2개 정도 고주 로켓 엔진을 달아서 추력을 제공해주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이런 기술에 도달한다 해도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해 ICBM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사업계약 가운데 계약서 번역을 잘못해서 핵심 조항의 뜻이 달라진 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사청이 20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방위사업청은 미국 BAE 시스템스와 레이시온 두 업체와 노후화된 K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1조 8천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업체 측이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각서에 명시된 대로 입찰 보증금을 내놓으라며 BAE 시스템스에 4,300만 달러, 레이시온에 1,8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 측이 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영문계약서 내용을 트집 잡은 겁니다. 실제 국문계약서엔 우리 정부 주장대로 업체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문계약서엔 업체 측 의무 불이행이 유일한 이유인 경우, 즉 계약 불발의 모든 책임이 업체 측에 있을 때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며 뜻이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은 계약 주체인 한미 정부 간 이견도 의무 불이행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 넣는 국문 계약 우선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한 BAE 시스템스로부터는 액수가 더 큰 약 495억 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역시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SBS 유란입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 회견장에선 상처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통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이현주 의원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주쳤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밥을 드시는 분이 어떻게? 서너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못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소동직 전 이 의원은 공식 사과 회견을 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밥하는 아줌마란 표현은 폄하 의도 없이 작업의 기능을 강조하려던 말이었다며 마음속에 또 다른 의미로 어머니와 같은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현주 의원과 국민의당은 발언 내용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자와 사적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는 첫 시작부터 현안을 취재하기 위한 공적 대화였습니다. 교수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학교 비정규직 파업 문제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심각한 거지, 솔직히. 상처받은 노동자들이 이현주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류석춘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취임 회견의 상당 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썼습니다. 탄핵 과정을 광우병 사태에 비유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탄핵의 본질은 국정농단이 아닌 정치 실패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언론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했다며 언론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파적 위상을 위해서 기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우파 진영의 대표적 학자로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당내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혁신이란 이름으로 당이 극우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외연을 확장하기엔 시각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어제 저녁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는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고버스 타이어를 보면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에 들어선 고속버스가 좌우로 휘청이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결국 터널 출구 우측 벽을 들이받고 방향을 튼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맞은편 도로까지 넘어가 승용차를 덮칩니다. 어제 저녁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한 명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터널에서 미끄러진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지금 이곳에는 아직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에는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길게 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강릉으로 가던 사고버스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마모가 심해 육안으로 보기에도 페인홈이 거의 없는 상태. 마치 스키바닥처럼 매끈합니다. 닳아버린 타이어는 특히 빗길에서는 수막 현상을 일으켜 제동거리를 50% 이상 늘어나게 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걸로 일단은 저희는 보거든요. 경찰은 터널 진입 전 졸음운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사의 과실 여부와 함께 차량 정비와 운전사의 근무 실태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버스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기사들의 과로 운전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방금 보신 사고버스의 운전기사는 연속 사흘을 근무했고 그제 경부고속도로 사고버스 기사도 이틀 연속 근무였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이곳 버스 기사들의 근무 형태는 격일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를 반복하는데 하루에 보통 16시간 이상 일합니다. 시간 내려놓지 않는데 이틀 연속 근무할 때도 있거든요. 피곤하긴 하죠. 시내버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경기도광역버스는 대부분이 이틀 연속이라고 하루만 쉽니다. 그래도 하루 운행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운전자가 70%에 달합니다. 회사 관광버스는 더 열악합니다. 한 달 근무 일수가 26일.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시간 동안 운행하는 강행군입니다. 세차하고 퇴근하면 밤 10시가 훌쩍 넘는데 받는 월급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제발 6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운전기사인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조사 결과 버스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연간 3,10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900시간 많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버스 노동자들을 무제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돼야 되고요. 전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응책이 좀 세워져야 되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졸음운전 버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오늘 버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근무 실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모내 여성병원의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간호사가 근무했던 지난 7개월 동안 신생아실을 거쳐간 아이 약 800명을 모두 검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7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진이 다 끝나면 100명도 넘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태어나자마자 결핵균에 감염된 이 황당한 사태에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잠복결핵에 걸린 신생아를 안고 병원 앞에 모인 부모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분노를 토해냅니다. 누가 우리 아이가 받지 않아도 내 힘든 검사를 받게 하고 결핵 감염 노출이라는 위험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요즘 멍하고 무기력합니다. 잠복결핵은 건강한 성인과 달리 1살 미만 영아가 걸리게 되면 열의 1명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은 최소 반년 이상 투약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가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이제 결핵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결핵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은 어디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로부터 감염됐는지 확인되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게 병원 입장입니다. 특히 가해작적인 모내병원은 보건당국의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형식적인 사과 외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료진은 1년에 한 번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모내병원 간호사는 취업한 지 1년이 안 돼 아직 검진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 대상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갓 태어난 자녀에게 큰 시련을 겪게 해야 하는 부모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아이가 이 대장균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남주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원주에 사는 유아 4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명은 음식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던 1명에 대해선 감염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만 1세에서 4세 유아로 이 중 1명은 합병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아 치료받았습니다. 혈변이 동반되고 이제 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장에도 무리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친독성 합병증이 같이 발생한다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환자의 36%가 0세에서 4세에 속했습니다.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된 24명 가운데 5세 미만은 58%나 됐습니다. 지난 1982년 미국에서 집단 발병했을 때 원인이 됐던 음식이 햄버거라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렸지만 사실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 양, 닭, 그리고 유제품이나 채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을 차단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잘 익혀 먹거나 깨끗한 물에 씻어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이라면 칼과 도마는 염소 희석액으로 소독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가 7년 전 다시 한국으로 추방당했던 40대 남성이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버림받은 이 남성의 유골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실내 추모공원입니다. 추모단 꼭대기, 손도 안 닿는 곳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필 씨, 미국명 필립 클레이 씨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습니다. When I first met him, he was a quiet person. I knew it was going to happen. 상필 씨의 기구한 운명은 9살 때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기르기를 포기하면서 다른 미국 부모에게 또 입양됐습니다. 굴곡진 젊은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도중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면서 7년 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Yeah, he wanted to. I told him that it's going to take time. 반평생 미국에 살아온 상필 씨에게 느닷없는 한국 생활은 부적응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This experience a culture clash, the difference, of course, language problems, somehow a lack of awareness or sensitivity. 상필 씨 소식을 전해들은 한 한국계 입양인 권익보호 활동가가 나섰습니다. 먼저 양부모에게 상필 씨 소식을 전했습니다. And I had just mentioned if there was ever a pathway for him to return to America. He said yes. The answer they had given me when I asked them if they would like his remains brought back to America. So. 상필 씨처럼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 출신 입양인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관련법은 아직도 미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didn't have choice to be adopted, which all of us don't want to come back. But we had no choice. 두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상필 씨의 유골은 모레 미국 필라델피아 양부모에게로 보내집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내수 판매도 부진하자 전체 생산량까지 줄어든 건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수출용 국산 차량이 늘어선 평택항 부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이 자동차 업체의 수출 물량은 5년 전에 비해 18%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 GM의 유럽 수출도 지난 3년 동안 한 해 20만 대씩 감소하는 등 올 상반기 국산차 수출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온 내수 판매마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4% 줄었습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겪으면서 전체 생산량도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 판매량은 4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 사드 보복 여파에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가성비가 이제 우리 경쟁력이었었는데 지금 중국 로컬 기업들이 경쟁력을 굉장히 더 향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구조조정 같은 거를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를 다변화하고 현지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적폐청산 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검찰에 관련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면 국정원의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요구한 수사 기록은 10여 건입니다. 적폐청산 TF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3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히 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한 사건 등의 기록을 요구한 겁니다. 적폐청산 TF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의 아들 뒷조사에 대한 수사 기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기록 열람 등사 요청이 접수됐다면서 법령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 재조사에 착수해 마무리되는 사건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또 오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3가지 조사 대상 사건을 보고하면서 내부 직원 81%가 TF 활동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의혹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미래 도약 기틀 마련, 정보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한 고유 정보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적폐청산 TF 조사가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밸브를 어떻게 잠글까 논의하고 있는데 러시아 변수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원유 공급 중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수주 안에 이 제재안을 유엔 안보리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미국 등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북한에 극한의 압력을 주길 원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무너질 경우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위기에 몰린 북한이 미사일 방향을 중국 쪽으로 돌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朝核问题的核心是朝美矛盾，解决朝核问题的钥匙也不掌握在中方的手里。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약 4,100톤, 23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는 겁니다.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해법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직장 생활에 답답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출근해야만 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덕분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유목민 같다 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삶을 조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손드라와 제레미는 요즘 태국 치앙마이에 삽니다. 이들 부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지만 결혼 뒤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옮겨 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One of our friends who we met traveling, he called us the ultimate honeymooners. 손드라는 마케팅 매니저, 제레미는 출판 일을 하는데 시차 맞추는 것 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Like 5 or 6 p.m. and work until 2 or 3 a.m. When we were in Bali, it was way worse. I was working till 4 a.m. 작가 도유진 씨도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일과 자유를 동시에 즐기는 전 세계 원격 근무자 70여 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책과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 자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업무 성과를 13% 향상하고 퇴사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근로자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격 근무는 실리콘밸리 IT 회사들이 처음 도입한 뒤 디자인, 예술 분야를 거쳐 부동산과 금융, 법률 분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근무 방식을 넘어 삶의 양태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공정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단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건 언론사인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중세 왕족처럼 꼭대기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온라인 광고 수입의 70%인 연간 약 84조 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들은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해 기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심해진다는 것이 미국 언론사들의 시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을 구글과 페이스북은 궁정의 왕족에 뉴스 공급 언론을 농노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힘들여 뉴스를 생산해도 과실은 왕족들이 독차지하는 구조여서 이대로 간다면 양질의 언론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 2천여 언론 매체를 대표하는 뉴스미디어 연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과 단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사로 발생한 광고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털이 뉴스 공급을 장악한 우리나라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생산 기반의 파괴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통이고 생산이고 양자 모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미디어 연합은 거대 플랫폼 입맛대로 뉴스 배치가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의 개선도 요구하기로 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상예배입니다. LG전자는 2014년과 2015년에 생산된 일부 LED TV 화면에 하얀 점이 생기는 현상을 지적한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전부 무상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매한 지 3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하기로 했던 LG는 이미 수리비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시즌 초반엔 선두권까지 올랐던 LG가 그야말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또 일탈 행동으로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이제는 중위권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LG에게 어제 하루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일요일 한화전에서 허벅지를 다친 외국인 에이스 허프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오늘 선발 등판 예정이던 차우찬은 보름 전 타구에 팔뚝을 맞은 후유증과 피로 누적이 겹쳐 1군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윤지웅이 구단 자체 징계로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뛸 수 없게 됐습니다. 6월 초에 부상으로 이탈한 4번 타자 히메네스는 여전히 복귀 일정의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에 그치는 부진 속에 5월 초 2위까지 올랐던 순위는 어느새 6위까지 떨어졌고 5할 승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LG는 오늘 SK전에서 차우찬 대신 선발 등판한 임창규가 3회와 4회 집중타를 맞고 무너져 끌려가고 있습니다. 선두 기아는 오늘도 초반부터 막강한 타선의 힘을 과시하며 2위 NC에 앞서갑니다.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 에이스 헥터는 오늘도 호투를 펼치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인 15연승 달성이 유력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장마가 그치고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밤낮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2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은 올여름 첫 열대야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특보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뜨겁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3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와의 싸움이 이어지겠습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쯤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점점 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11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대 한 교수가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